안녕하세요. 저는 소아과 황희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보는 환자들이 이제 두통, 간질, 뇌성마비, 이런 종류의 뇌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보고 있어서 소아과에서 일주일에 3번, 뇌신경센터에서 1번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에서 흔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한테 호소를 하게 되는 두통에 대해서 잠깐 한 20분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아마 어른들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때 그걸 밖으로 표현할 때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배가 아프다고 얘기한다거나 관절이 아파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배가 아프다거나 관절이 아프다거나 귀가 아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거기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승진해서 놀아게 됐다거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이제 인상을 확 쓰고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옆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머리가 좀 아파, 골치 아픈 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꼬마들이 이제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의 첫 번째 반응이 조그만 게 무슨 머리가 아파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어느 날은 조퇴를 했다 그러거나 혹은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 그때 이제 드는 걱정은 혹시 우리 애가 머릿속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닐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병원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나라들에서 편두통이 얼마나 흔하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대개 보면 적게는 한 인구 전체 한 2, 3% 정도에서 많게는 10몇 % 정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드물지 않은 거죠. 이건 물론 이제 소아에서 어른까지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소아 특히 한 청소년 연령 13세, 14세 이 정도 연령의 편두통의 비율이 어른들보다도 더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걸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만은 아닌데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애들은 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외래를 보고 있으면 보통 방학이 되면 외래 환자 수가 한 20, 30% 많으면 50%까지도 늘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을 오는 환자들인데 그중엔 정말 병원을 와서 진찰을 받고 얘가 괜찮은지를 봐야 되는 환자도 있지만 상당수는 평소에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적절한 조치만으로도 그런 걸 훨씬 경감시킬 수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라는 게 소아에서 그렇게 드문 증상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머리 아프다고 할 때 그건 정말 머리가 아픈 애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고 대개 한 초등학교 입학하는 연령 정도 되면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빈번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이면 한 2-3번 이상 머리가 아프다고 엄마한테 찡찡거리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 15세 전후가 되면 전체 애들이 한 반 정도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 한 100명 중에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중에 이제 적절한 진찰 과정을 통해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정말 편두통이 심각하게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두통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뇌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뇌 혈관에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어떤 대사 이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간질이나 이런 다른 경련성 질환하고 연관돼서 머리가 아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두통 원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두통이 계속되면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나 이런 데서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주는데 조절을 하는 그 방법은 특별히 이제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게 되는 그
유발 요인들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생활 환경을 조절해주거나 이런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으로도 이제 두통이 많이 완화가 되는 환자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투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간헐적으로 먹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약을 투약을 함으로써 예방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각각의 어느 거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 소아신경 전문 의사의 진찰을 거쳐서 필요한 검사들을 시행을 하거나 혹은 검사 없이라도 조언을 구하시는 게 현명한 길이긴 합니다. 소아에서 흔히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심각하기도 하고 또 흔하기도 한,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우리 애는 제 외래에 와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아주 흔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원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코가 별로 안 좋은데 라는 얘기를 아주 흔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비염이나 혹은 부비동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일시적으로 머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두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관찰을 했을 때 환자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두통을 호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뇌염 이런 급성 질환이죠. 그다음에 뇌종양이나 아니면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편두통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기타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 통증을 느낄까요? 뇌 자체 신경세포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저희가 보통 두통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통증을 인지를 하는 구조물은 뇌세포 자체가 아니라 뇌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구조물, 예를 들면 뇌를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그런 뇌막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되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통증이라는 감각을 인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물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깥쪽에 골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두개골을 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통을 진단을 하는 과정은 일단은 진료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병력 청취가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 아팠는지, 그 다음에 일주일이면 보통 얼마나 자주 아픈지, 한 번 아프면 시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같이 동반되는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아니면 점점 나아지는지,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 비슷한 두통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진료실에서 신경학적인 검진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양쪽에 다른 사인이 나타난다거나, 예를 들면 팔의 힘이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눈의 시야 검사를 했더니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잘 보이는데 왼쪽 절반이 안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편측성 징후가 있거나 신경마비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그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영상학적인 검사나 기타 다른 혈액 검사, 특히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흔히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두통의 양상이 어떤가 하는 그 병력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두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머리가 아픈데 5분 정도 아픈 애하고 한 달에 한 번 아프지만 한 번 아프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는 애하고 누가 더 심각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가 더 심각해요. 근데 엄마들은 이제 매일매일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데리고 오시지만, 실제로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병력 청취를 다 끝나고 나면 특별한 검사 없이 집에 가셔도 됩니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집에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두통은 흔히 있는 거라서 그 중에 어떤 경우가 이제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 대개 이제 소화기 증상,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나중에 강의해 주실 양혜란 교수가 주로 이제 소화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배가 아프다거나, 얘는 변을 잘 못 봐요라거나 이런 환자들이 주로 오는데, 양 선생 의뢰를 거쳐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배가 아프다고 데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배가 아플 때 항상 머리가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가 아픈 게 주 증상이 아니고, 머리가 아프면서 동반되는 증상으로 복통이나 혹은 오심, 그러니까 넘어올 것 같다거나 실제로 토한다거나 이런 소화기 증상이 아주 흔히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두통이 있을 때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광과민성, 예를 들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애가 머리가 아플 때는 커튼 다 쳐달라 그러고 불 꺼달라 그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이렇게 밝은 빛 잘 못 쳐다보고 TV 화면 같은 것도 잘 못 보고 이런 애들이 있고, 똑같은 증상으로 이제 청과민성. 보통 사람들 이제 평소에 대화하는 그 정도 수준의 말소리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시끄럽다고 이제 나가달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가 자다가 깨서 엄마한테 약 달라 그러는 경우. 보통 수면 중에 증상이, 그러니까 통증이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잠을 깨지를 않거든요. 근데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아파서 깼다 그러면서 약을 달라 그러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아침에 주로 일어나자마자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조 증상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좀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아에서 이제 두통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편두통이 있는데, 소아 편두통 환자의 전체 90% 정도가 가족력이 있어요. 특히 모계 쪽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편두통을 호소하는 증상을 딱 얘기를 하면 엄마도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다거나 아니면 아기 낳고 나서 좋아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이제 편두통의 가족력을 설명하는 거는 몇 가지 유전적인 얘기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얘기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그림이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보는 이제 풍경이라면, 두통이 아주 심한 경우에 전조 증상이 동반이 되고 이러면 환자가 실제로 보는 게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절반은 안 보이면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보이게 되면서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눈앞에 뿌얘져요. 아니면 뭐가 번쩍거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느냐. 진료실에 저희한테 오시면 이제 엄마들이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주는데, 무조건 검사해 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고, 아무리 검사를 하라 그래도 그냥 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지 검사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안 할래요 그러고 도망가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학적인 검진을 했는데 환자가 어느 한쪽으로만 이상이 있는 게 의심이 된다. 이러면 그거는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이 동반되면서 두통이 있다.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종양이 있거나 혹은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뇌경색이나 이런 어른들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뇌졸중의 증상들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뜨자마자 머리 아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밤에 자다가 잠 깰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력장애가 동반되는 두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 더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통이 시작된 이후 아주 눈에 띄게 학습과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변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에도 뇌의 특정 부분에 병변이 있게 되면 다른 증상 없이 두통하고 성격 변화만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소아에서 제일 흔한 두통이라고 얘기하는 편두통.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납득을 잘 못하세요. 편두통은 어른들만 생기는 거지 애들이 생기나요? 우리 애는 머리가 양쪽이 다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두통이라는 말 자체가 머리가 한쪽이 아픈 거죠. 오른쪽, 이 옆쪽이 아프거나 혹은 거꾸로 왼쪽 옆쪽이 아프거나 이래야 되는데, 꼬마들이 편두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소아도 편두통이 가장 많고, 심지어 편두통 환자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흔한 호발 연령은 사춘기 접어드는 여자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단의 조건 중에 소아 편두통은 어른이랑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아는 양측성 편두통이 한쪽에 생기는 경우보다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양쪽에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어른들은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있어야지 되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1시간, 아주 최근에는 이제 30분까지 내리자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전체 한 학교 다니는 애들의 한 4% 정도가 이제 편두통을 경험을 하게 되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지만 10살 미만의 초등학교 그 저학년 나이에서는 남자가 여자애들보다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대부분은 치료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 1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어른이 돼서도 편두통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미리 약을 줘서 좀 치료를 시키면 어른이 됐을 때 편두통으로 고생할 확률을 좀 줄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 외래에 오셨을 때 우리 애는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머리 아파해요. 뭐 학원 가면 꼭 머리 아파요. 뭐 공부 시험 때 되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이제 미리 진단을 하고 오시죠, 엄마들이. 실제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편두통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왜 생기는지 잘 모르는 병입니다. 그렇게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편두통이 발생하는지 기전을 잘 모르고 다만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 것뿐인데 그런 기질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더하기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유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유발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호르몬 상태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죠. 맨스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런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두통이 나빠질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편두통이 왜 생기는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스트레스성 두통이니까 애기 좀 편하게 해주시고 공부 너무 무리하게 푸시하지 마시고 학원 뭐 5개 다녔으면 한 2개는 빼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한 달쯤 뒤에 오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아주 순전히 편두통의 원인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